이거 진짜 낼 수 있는 거 맞아? 민재야, 너 지금 얼마 있어? 우리 이거 진짜 낼 수 있는 거 맞아? 하린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학 보증금 120만 원, 기숙사비 첫 학기분 18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날은 2월 26일 새벽 2시였습니다. 항구 근처 낡은 고시원 복도에는 소금기 섞인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저와 하린이는 0.8평짜리 제 방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노트북 화면에는 한빛공과대학교 2026학년도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윤재야, 새로 고침 한 번만 더 해봐. 하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F4키를 눌렀고 페이지가 다시 로딩되는 3초가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험번호 24만 756 서윤재 마이너스 합격. 수험번호 24만 821 정아린 마이너스 합격.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린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3번, 4번 계속해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꿈이거나 착각일까봐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진짜 붙은 거야? 하린이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메어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 공용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전국 로봇 경진 대회가 끝난 게 딱 2달 전이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그 대회에서 저희가 만든 항만 화물 자동 분류 로봇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부품값 28만 원으로 만든 겉은 투박하지만 알고리즘만큼은 자신 있었던 그 로봇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하린이의 해양 쓰레기 수거 드론도 나란히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한빛공대 입학처 교수님이 우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명함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학생 모두 우리 대학 특별전형에 지원해보는 게 어때요?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빛공대는 전국 공과대학 순위 5위 안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항구 근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낮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밤에는 고시원에서 독학으로 로봇 공부를 하던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이가 달랐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린이는 그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지원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그렇게 우리는 원서를 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지난 2년을 정리해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했던 조선소에서의 6개월 정리해고 통보를 받던 날의 기억, 그 뒤로 시작한 편의점 야간 알바와 독학, 그리고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로봇공학 강의에 빠져들었던 순간들을 적었습니다. 면접 날 저희는 새벽 4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린이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면바지 차림이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셔츠를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소매가 조금 짧아진 게 느껴졌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면접관 3분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6개월 동안 어떻게 그 로봇을 만들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중고 부품을 어떻게 구했는지,
오작동할 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밤새 코딩하다가 편의점 출근 시간을 놓쳐서 뛰어간 적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로봇공학을 공부하고 싶은가요? 가운데 앉으신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조선소에서요. 용접하시던 40대 아저씨가 계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진통제 먹으면서 일하셨는데 결국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가셨거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는 일은 기계가 대신하면 안 될까? 그런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면접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한 건 아닐까? 제 처지를 동정표를 얻으려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할인이한테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우리는 그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고 울었습니다. 할인이는 자기 휴대폰으로도 제 노트북으로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수험번호를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면서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지금 하면 놀라시겠지? 할인이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으시면 무슨 일이 났다고 생각하실 게 뻔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인이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빛공대 입학처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도 거의 동시에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입학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이가 링크를 눌렀습니다. 페이지가 로딩되면서 신입생 등록 안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숫자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학 보증금 120만 원, 기숙사비 1학기 180만 원, 합계 300만 원, 납부 기한 3월 15일까지. 3월 15일. 오늘이 2월 26일이니까 딱 17일 남았습니다. 할인이가 천천히 화면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장학금 안내도 있었지만 신입생은 1학기 성적이 나와야 신청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안내도 있었지만 입학 보증금과 기숙사비는 대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윤재야. 할인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얼마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고 고시원비 35만 원에 식비 20만 원 쓰고 나면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53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로봇 대회 준비하면서 부품 사느라 28만 원 썼고 서울 면접 다녀오면서 교통비로 8만 원 나갔고 지난주에 고시원 보일러가 고장나서 전기장판 사느라 4만 원 썼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통장에 49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나는 180 정도 있어.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항구 쪽 카페에서 주말마다 일했습니다. 저보다 시급은 조금 낮았지만 팁을 받을 때가 있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모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둘이 가진 돈을 합쳐도 670만 원. 한 명 등록금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대출은 안 되는 거지. 할인이가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입학 보증금과 기숙사비는 대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비는 학기가 시작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입학 전에 내야 하는 돈은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항구 쪽 크레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컨테이너 야적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년 전 이맘때쯤 저는 저 컨테이너를 나르는 지게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윤재야, 우리. 하린이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하린이를 봤습니다. 하린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합격의 기쁨으로 울었던 그 눈에서 이제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일단 자자. 아침에 생각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잠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노트북을 끄지 못한 채 그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합격이라는 글자와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같은 화면에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복도에서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알바를 마치고 들어오는 누군가의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7일 안에 300만 원을 만들 방법이 있을까? 편의점 알바를 2배로 늘린다고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할인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대학 입학금 마련 방법, 긴급 생활비 대출, 단기 고수익 알바. 여러 키워드로 찾아봤지만 17일 안에 3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시에 휴대폰 알람에 깼습니다. 편의점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씻지도 않은 채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15분 동안 항구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횟집 아저씨들이 좌판을 펼치고 계셨고 수산시장 쪽에서는 경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풍경을 2년 동안 매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다시 발목이 잡힌 기분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두르는데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윤재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점심때쯤 하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카페 사장님한테 미리 월급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안 된대. 윤재야, 우리 어떡하지?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편의점 알바가 끝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항구 끝자락에 있는 철공소 앞을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대성철공소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셔터문이 반쯤 내려와 있었고 안쪽에서는 용접하는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셔터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재야, 거기서 뭐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철공소 사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 사장님. 그냥 지나가다가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얼굴을 찬찬히 보시더니 셔터문을 열어 올리셨습니다. 들어와. 밥은 먹었어?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님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철공소 안쪽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고 거기에 전기밥솥과 김치냉장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분입니다. 제가 조선소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막막했을 때 우연히 이 철공소 앞을 지나가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며칠을 보내다가 그냥 길에서 정신을 잃었던 겁니다. 그때 사장님이 저를 업어서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고 퇴원하고 나서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철공소 구석에서 재워주셨습니다. 요새 얼굴이 왜 그래?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힘들어? 사장님이 밥을 퍼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눈 보면 다 알아. 무슨 일 있지? 사장님이 김치를 꺼내시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에 붙었다는 것, 하지만 17일 안에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 지금 가진 돈으로는 한 명 등록금도 안 된다는 것을요. 사장님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 할인이라는 애도 같이 붙었다고. 네, 같이 붙었는데 돈은 둘 다 없어요. 300만 원씩이면 둘이 600만 원이네. 사장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여셨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돈 빌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미 금고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묶음으로 된 현금이었습니다. 이거 320만 원 있다. 가져가. 사장님이 돈을 제 앞에 내밀으셨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거 사장님 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닥쳐. 너는 받을 자격 있어. 2년 전에 여기서 쓰러졌을 때 기억나? 그때 너 눈빛 봤거든. 죽고 싶어 하는 눈이었어. 근데 지금은 달라. 살고 싶어 하는 눈이야. 그런 눈 가진 애한테 돈 몇 푼 쥐어주는 거 아깝지 않아. 사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 이거 언제 갚을지 모르는데요. 갚지 마. 대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너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줘. 그게 갚는 거야. 사장님이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묵직했습니다. 320만 원이라는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윤재야. 사장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이거 한 명 못 받게 안 돼. 너 혼자 갈 거야? 아니면 그 할인이라는 애 보낼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의 질문이 정확히 제가 피하고 싶었던 지점을 찔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돈을 가방 깊숙이 넣어서 들고 왔습니다. 320만 원. 제 등록금으로는 20만 원이 모자라고 할인이 등록금으로는 14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둘 다 갈 수는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할인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할인이가 받았습니다. 윤재야. 응. 나야. 지금 시간 돼? 응. 말해. 저는 사장님한테 받은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는 한 명밖에 못 간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할인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할인아, 너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 너 성적이 나보다 좋았잖아. 면접 점수도 너 더 높았을 거야. 너 가는 게 맞아. 무슨 소리야? 내가 가야지. 로봇 대회 최우수상 받은 것도 내 작품이 더 완성도 높았잖아. 아니야. 내 거는 실용성만 따진 거고 내 건 기술력이. 윤재야. 할인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너 보내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 다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둘 다 안 가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자. 1년 더 돈 모아서 그때는 둘 다 여유 있게 가는 거야. 저는 할인이의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둘 다 안 간다는 선택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내년에도 붙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지금 한 명만 가는 것도 보장 없긴 마찬가지야. 차라리 둘 다 포기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는 게 나아. 할인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리나, 그건. 윤재야, 나 먼저 끊을게. 내일 보자. 하린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야 하나, 하린이를 보내야 하나, 아니면 정말 둘 다 포기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방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조선소에서 일할 때 쓰던 거였습니다. 정리해고 당하던 날 마지막으로 챙겨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구함 뚜껑을 열자 녹슨 렌치와 드라이버들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꺼내서 닦아봤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공구를 다 꺼내고 나니 공구함 바닥에 뭔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윤재야, 정말 끝에 몰리면 이걸 보여줘. 짧은 메모였습니다. 필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철판을 피하려다가 그대로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메모 밑에는 작은 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배지였는데 표면이 많이 닳아서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저는 배지를 불빛 아래로 가져가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빛재단 특별 후원자. 배지 뒷면에는 숫자가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SH-1997-42.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배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왜 여기 넣어뒀을까? 한빛재단이라는 건 또 뭘까? 그리고 정말 끝에 몰리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휴대폰을 꺼내서 한빛재단을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몇 개 나왔습니다. 한빛재단은 한빛공과대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주로 장학사업과 연구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후원자라는 건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지만 후원자 명단이나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SH-1997-42. 1997년이라면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대 후반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야, 나야. 하린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린이는 잠옷 차림의 슬리퍼를 신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잠 안 와?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계속 생각나서 잠이 안 와. 하린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재야, 내가 아까 한 말 진심이야. 우리 둘 다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린아, 이것 좀 봐. 저는 배지를 하린이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구함에서 나온 메모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하린이는 메모를 읽고 배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너희 아버지가 한빛재단 후원자였어?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거야. 아버지가 이런 거 하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 근데 왜 공구함 바닥에 숨겨뒀을까? 그러게. 그것도 정말 끝에 몰리면이라는 메모랑 같이. 하린이가 배지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모를 읽었습니다. 윤재야, 혹시 이거 한빛공대 입학처에 한번 연락해 볼까? 아버지가 특별 후원자였으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도 더 된 배지 하나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해보자.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새벽 5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배지를 번갈아 보면서 아버지가 왜 이걸 남겨뒀을까 추측해 봤습니다. 할인이는 아버지가 한빛재단에 큰 기부를 했던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소 용접공이었습니다. 큰 돈을 기부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럼 혹시 아버지가 한빛공대 출신이셨던 거 아냐? 아니, 아버지는 공업고등학교 나오셨어. 대학 안 가셨어. 그럼 뭘까?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일 아침에 입학처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할인이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배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항구 쪽 크레인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걸로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음속으로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배지를 쥐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준비해뒀다는 것, 제가 정말 끝에 몰렸을 때를 대비해서 이걸 남겨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저는 한빛공대 입학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이도 제 방에 와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빛공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2026학년도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이 있어서요. 혹시 한빛재단 특별 후원자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별 후원자요? 어떤 분이신가요? 제 아버지가 한빛재단 특별 후원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게 입학이랑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학생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윤재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대기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할인이가 저를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손에 땀이 났습니다. 1분쯤 지났을 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나이 든 분 같았습니다. 서윤재 학생이시죠? 저는 입학처 김민준 차장입니다. 특별 후원자 관련 문의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후원자 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배지를 받습니다. SH-1997-42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꽤 긴 침묵이었습니다. 학생,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오늘 학교에 직접 오실 수 있으신가요? 서울행 버스 안에서 저는 그 배지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인이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긴장했습니다. 윤재야, 혹시 우리 괜히 온 거 아닐까? 할인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차장님 목소리가 뭔가 심각했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으면 전화로 끝났을 텐데. 그게 더 무서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버스비로 3만 원을 썼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빛공대 정문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캠퍼스가 정말 넓었습니다. 정문에서 본관까지 걸어가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양쪽으로 깨끗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았습니다. 본관 1층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천장이 높아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입학처 위치를 물어보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입학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직원이 저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서윤재 학생이세요? 네,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차장님이 오실 겁니다. 저희는 대기 공간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푹신했습니다. 하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서윤재 학생이죠? 저는 김민준 차장입니다. 전화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하린이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쪽 친구는? 제 친구 정아린이요. 저랑 같이 합격했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후원처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후원처요? 네. 특별 후원자 관련 업무는 입학처가 아니라 후원처에서 담당하거든요. 제가 연락해뒀으니까 같이 가시죠. 김 차장님은 저희를 데리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후원처는 같은 층 끝에 있었습니다. 문패에 한빛재단 후원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이 여러 개 있었고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차장님이 안쪽에 있는 개별 사무실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박태원 과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문을 열자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차장님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특별 후원자 배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배지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과장은 배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구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아버지가 남겼다고요? 박 과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공구함에서 찾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넣어두신 것 같아요. 학생 아버지 성함이? 서정훈입니다. 박 과장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하린이를 봤습니다. 하린이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정훈 검색이 안 되는데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네. 그럼. 특별 후원자 명단에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지 번호는요. 박 과장이 배지를 다시 들어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SH-1997-42. 이건 1997년에 분실 처리된 재단 물품입니다. 분실 처리요? 네. 20년 넘게 찾지 못했던 배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학생이 이걸 가지고 나타났네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아버지한테서 받은 게 맞습니까?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공구함에 있었어요. 메모도 같이 있었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박 과장은 메모를 받아서 봤습니다. 이 필체가 정말 아버지 거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증거는 없지만. 학생,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단 물품을 무단으로 소지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박 과장이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이죠? 후원처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재단 물품 무단 소지 건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박 과장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일단 보안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정말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하세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 유니폼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학생들이 분실된 재단 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한 건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학생들, 일단 우리랑 같이 가시죠. 보안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윤재야. 하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하린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저희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직원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학생들 뭐래? 재단 물건 훔쳤다던데. 진짜? 요즘 애들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린이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본관 로비는 넓어서 사람들이 오가는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저희를 로비 한쪽 벤치에 앉혔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상황 파악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안 직원 한 명이 말하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 직원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 애들 뭐래? 재단 물건 훔쳤다던데. 합격자 아냐? 배지 달고 있던데. 에이, 합격자가 왜 그래? 속삭이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린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윤재야, 우리 그냥 가자. 여기 있기 싫어. 하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오해 풀리면. 오해 안 풀릴 것 같아. 다들 우리 도둑 취급하잖아. 하린이가 맞았습니다. 주변 시선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저는 보안 직원을 봤습니다. 저희 그냥 가도 될까요? 아니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밖에서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어서 봤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세 대가 본관 앞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차에서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7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걸음걸이는 빨랐습니다. 로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재단 이사 아냐? 저 사람 최문석 이사장 아니야? 진짜? 이사장님이 왜 여기 와? 노인은 본관 입구로 빠르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로비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보안 직원 손에 들려있는 배지를 봤습니다. 그게 그건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안 직원이 당황해서 배지를 내밀었습니다. 네? 이거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배지를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SH-1997-42 성의 거였어.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봤습니다. 이걸 누가 가지고 온 거요? 보안 직원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학생입니다. 노인은 저한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뭡니까? 서윤재입니다. 서윤재 서씨. 노인이 제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서정훈입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훈이 아들. 노인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한테 내가 너무 늦었구나.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학생, 이 배지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아버지 공구함에 있었어요. 메모랑 같이요. 메모. 무슨 메모?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노인은 메모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훈이가 이걸 내게 남겼구나. 노인은 수행원을 받습니다. 회의실 준비해. 지금 당장. 그리고 박태원 과장 여기로 불러. 네, 이사장님. 수행원이 급히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저를 봤습니다. 학생, 그리고 옆에 친구분도. 저랑 같이 좀 가시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노인은 저희를 5층 VIP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와 할인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배지를 계속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가끔 배지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창밖으로 캠퍼스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노인은 저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 한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해야겠군요. 저는 최문석입니다. 한빛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문석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지의 주인이었던 사람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이사장님은 배지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습니다. 학생은 아버지한테서 이 배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이런 배지가 있다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렇군요. 정훈이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구나. 이사장님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한참 말없이 서 계시다가 다시 저희를 보셨습니다. 윤재 학생, 그리고 할인 학생.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아마 믿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이사장님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배지를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사람은 서성의 씨였습니다. 윤재 학생 아버지의 형님이셨죠. 형님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한테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정훈 씨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성혜 씨는 제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1997년 우리는 함께 한빛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진 게 없었어요. 집안도 어려웠고 사업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혜 씨는 달랐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였고 기술력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성혜 씨가 개발한 특허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소 용접 자동화 시스템이었죠. 지금이야 흔한 기술이지만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 특허로 재단의 첫 자본금을 마련했습니다. 8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성혜 씨는 그 돈을 모두 재단에 넣었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죠. 이 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이 되어야 한다고.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한빛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이 재단으로 번 돈은 모두 장학 사업에 쓰기로요. 그리고 이 배지는 창립 멤버의 증표였습니다. 특별 후원자라는 이름으로요. 이사장님이 배지를 다시 집어드셨습니다. 하지만 1997년 가을, 성혜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도 회사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칠 듯이 찾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뒤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혜 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마라.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재단은 내가 잘 지켜라. 그리고 언젠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이 배지를 가지고 오면 그때는 모든 걸 도와줘라. 이사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게 제가 성혜 씨한테서 받은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 뒤로 30년 가까이 저는 성혜 씨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생이 이 배지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형님이 있었다는 것도, 그분이 재단 창립자였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그럼 제 아버지는요? 서정우는 어떻게 이 배지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마 성혜 씨가 사라지기 전에 동생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정훈 씨도 형님이 왜 사라졌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배지만큼은 끝까지 지켰던 거겠죠. 이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훈 씨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이사장님이 아버지를 아셨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혜 씨한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고, 자기가 없으면 동생이 가족을 책임져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기셨던 이야기가 이렇게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윤재 학생, 할인 학생.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두 분의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비를 재단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성혜 씨한테 진 빚입니다. 정말입니까? 할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당장 입학처에 연락해서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숙사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00만 원 때문에 밤을 새웠는데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인이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원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박 과장, 이 학생들한테 한 행동 설명해 보시오.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 과장은 저희를 보고 다시 이사장님을 봤습니다. 저 그게 분실된 재단 물품이라서 확인 절차. 보안팀까지 불러서 학생들을 도둑 취급한 게 확인 절차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직접 사과하시오.
박 과장은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시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외부에 알리지 마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나간 뒤 이사장님은 다시 저희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서 쉬세요. 내일 입학처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리고 윤재 학생. 네. 이 배지는 가지고 계세요. 이건 학생 아버지와 형님이 남긴 유일한 증표입니다. 제가 보관하는 것보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배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하린이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윤재야, 우리 진짜 됐어? 응, 된 것 같아. 저도 하린이를 안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입학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등록금 면제 확정이고 기숙사도 배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린이한테 바로 연락했고 우리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하린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윤재야, 너 인터넷 봤어? 아니, 왜? 지금 당장 검색해봐. 한빛공대 커뮤니티. 저는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한빛공대 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특별 전형 합격자 중 재단 기부자 명단 건드린 애들 있다던데? 글을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제 본관에서 난리 났다던데 키읔키읔 분실된 재단 배지. 들고 와서 등록금 면제 받았다는 썰 돌던데 진짜임? 근데 그게 원래 재단 원로 거였다는데 어떻게 훔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음. 후원 계정 노린 거 아니냐고.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키읔키읔 그럴 리가.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등록금 면제 받았다는 게 좀. 재단 측에서 확인했으면 진짜 아님? 아니 근데 명단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냐? 후원 계정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윤재야, 이거 어떡해? 하린이가 전화 너머로 울먹였습니다. 일단 진실은 우리가 알잖아. 걱정하지 마.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글이 올라왔습니다. 재단 내부 관계자인데 그건 문제 많음. 박태원 과장이 압박받고 있다는 얘기 들었음. 위에서 애들 배경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 내려왔다던데? 이번에는 댓글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헐 진짜? 뭔가 석연치 않긴 했음. 아 근데 이게 사실이면 우리 학교 이미지 지읒된 거 아냐? 재단 돈 노린 애들 때문에 질서 다 흔들리는 거 아님? 저는 그 글을 보고 또 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윤재 학생이십니까? 저는 한빛재단 감사실 김주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단 본관으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무슨 확인입니까? 학생 아버지 서정훈 씨 관련 서류 확인입니다. 배지 소유권 증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린이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나한테도 똑같은 전화 왔어. 내일 같이 가자.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커뮤니티 글은 계속 올라왔고 댓글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습니다. 후원자 명단 건드린 애들이 학교 다닐 자격 있냐?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애들이네. 재단 이미지 다 깎아먹을 듯. 새벽 3시쯤 박태원 과장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재 학생, 조심하세요. 재단 내에서 학생들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특히 강유정 이사가 문제입니다. 최 이사장님께 직접 항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감사실 면담 잘 준비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강유정 이사. 그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와 함께 재단 본관에 갔습니다. 감사실은 7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가운데 앉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였고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감사실장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배지 소유권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서정훈 씨가 학생 아버지라는 증명 서류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김 실장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서정훈 씨와 서성희 씨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는요? 그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서류가 거의 없어서요. 그럼 이 배지가 정말 서정훈 씨 소유였다는 증거는요? 공구함에서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증거가 됩니까? 누군가 훔쳐서 넣어뒀을 수도 있죠.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배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목소리 낮추세요, 학생. 김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단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이 아무리 선의로 가져왔다고 해도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생, 이건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김 실장 뒤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름표에 법무팀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 특별 후원자 배지는 재단 자산 목록에 등재된 물품입니다. 분실 신고가 된 물품을 무단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할인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재야, 진정해. 진정이 되냐? 우리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바로 그때 감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원 과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공학관 3층 연구소에서 출입 인증키가 사라졌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제 사라진 겁니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사이입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새벽 2시쯤 누군가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누군가 복도를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나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체구를 보면 학생으로 추정됩니다. 김 실장이 저희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학생, 어젯밤 어디 있었습니까? 고시원에 있었어요. 잠 못 자고 계속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할인이가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요? 혼자 방에 있었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그럼 알리바이가 없다는 거네요. 김 실장이 박 과장을 봤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하세요. 이 학생들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왜 그런 걸 훔쳐야 합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복도에 서서 할인이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우리를 엮으려는 거야? 분명히.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지건으로 시작된 소문, 갑자기 사라진 인증키, 그리고 우리를 의심하는 시선.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태원 과장이었습니다. 윤재 학생, 지금 어디세요? 본관 7층입니다.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강유정 이사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학생들 건으로요. 최 이사장님도 막지 못하셨어요. 그게 무슨... 시간 없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나가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할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애들 아니야? 인증키 훔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근데 의심받는 건 맞잖아.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문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할인이가 멈춰 섰습니다. 윤재야, 우리 진짜 이대로 도망가는 거야? 도망이 아니야. 일단 생각 좀 정리하고. 아니야. 도망이야. 우리 지금 도망치는 거야. 할인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의심받고 손가락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이게 우리가 원했던 대학 생활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말이 맞았습니다. 윤재야, 아버지가 그 배지를 남기신 이유가 뭘까? 그냥 돈 받으라고? 아니면 제대로 싸우라고? 할인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뭔가 더 있을 거야. 아버지가 배지만 남기셨을 리 없어. 분명 다른 것도 있을 거야. 저는 할인이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공구함 바닥에서 배지를 찾았을 때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윤재야, 공구함 다시 확인해봐. 지금 당장. 저는 고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인이도 함께 뛰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도착해서 공구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안에 있던 공구들을 전부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공구함 바닥을 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똑똑.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비어있는 소리였습니다. 할인아, 여기 봐. 저는 공구함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벌려봤습니다. 바닥판이 들렸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와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인이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윤재야,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정말 끝에 몰린 거겠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짐을 남기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형님이 사라지시기 전날 나한테 이것들을 맡기셨다. USB에는 형님이 마지막으로 녹음하신 음성 메모가 있다. 그리고 재단 내부 거래 기록이 담겨 있다고 했다. 형님은 재단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고 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다가 위험해졌고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형님은 나한테 말씀하셨다. 언젠가 이 재단이 정말 어려운 학생을 돕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 만약 누군가 그 학생을 방해한다면 이 기록을 보여줘.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끝 수리점. 오순자 사장. 형님이 믿었던 분. 저는 할인이를 봤습니다. 여기 가보자. 한국 끝 수리점은 고시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오순자 시계 수리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시계를 수리하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오순자 사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수첩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수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정훈 씨 글씨네요. 아버지를 아세요? 물론이죠. 정훈 씨는 자주 오셨어요. 성혜 씨도요. 두 형제가 참 좋았는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뭔가 맡겨두신 게 있나요? 있죠.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작은 보관함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거예요. 정훈 씨가 20년 전에 맡기셨어요. 혹시 아들이 찾아오면 주라고요.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훈 씨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재단 내부 회계 장부였습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강유정 마이너스 후원금 유용 의혹, 박태원 마이너스 허위 계약서 작성, 장학금 횡령 추정 금액 12억. 할인이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잡음이 들리다가 남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서성이다. 1997년 10월 15일 이 녹음을 남긴다. 재단에서 심각한 비리가 발견됐다. 강유정과 박태원이 장학금 계정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다. 내가 이 사실을 공개하면 내 가족이 위험해질 거라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기록은 남긴다. 언젠가 누군가 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는다. 재단은 학생들을 위한 곳이다. 돈을 훔치는 곳이 아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봤습니다. 할인이도 저를 봤습니다. 이거야.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희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문석 이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윤재 학생, 할인 학생. 준비됐습니까? 네. 저는 USB와 녹음기, 그리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서성의 선배님이 남기신 기록입니다. 이사장님은 서류를 받아보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내용이군요. 제 삼촌이 목숨 걸고 지키신 기록입니다. 이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 15명쯤 됐습니다. 가장 위쪽에 강유정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표정이 차갑했습니다. 최 이사장, 이 학생들을 왜 데려온 겁니까? 이 학생들이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 말입니까? 최 이사장님은 제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 이사가 물었습니다. 서성의 선배님의 음성 기록입니다. 1997년에 녹음하신 거예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서성이다. 1997년 10월 15일.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유정과 박태원이 장학금 계정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 강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태원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계장부 사본입니다. 서성의 선배님이 직접 확보하신 겁니다. 서류를 돌렸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받아서 봤습니다. 표정들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 아닙니까? 강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필적 감정 해보시겠습니까? 서명도 다 있는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학생이 뭘 안다고 함부로. 제가 뭘 모릅니까? 삼촌이 목숨 걸고 남긴 증거를 들고 왔는데 조작이라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 이사,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근거 없는. 그럼 왜 1997년 회계장부가 재단 기록에 없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는데 1997년 기록만 통째로 사라져 있더군요.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그 해만 기록이 없죠? 강 이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원 과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 이사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어제 사라진 연구소 인증키 건입니다. 오늘 아침 보안팀이 박태원 과장 사물함을 수색했습니다. 이사장님이 투명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안에 카드키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인증키입니다. 박 과장 개인 사물함 뒤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태원 과장은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박 과장, 왜 인증키를 훔쳤습니까? 그리고 왜 이 학생들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까? 박 과장은 강 이사를 봤습니다. 강 이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이사가 시킨 겁니까? 최 이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박 과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 이사님이 학생들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어서 입학을 취소시키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학생들이 서성의 씨 조카라는 걸 알고 옛날 일이 다시 드러날까봐. 강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모함해? 모함이 아닙니다, 강 이사. 최 이사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강유정 이사와 박태원 과장을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 이사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박 과장도 보안 직원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 뒤 최 이사장님이 저희를 보셨습니다. 윤재 학생, 하린 학생. 두 분 덕분에 오래된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하세요. 누구도 두 분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3월 15일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저와 하린이는 새 교복을 입고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군거림 대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학생들 아니야? 재단 비리 밝힌. 대단하더라. 신입생이 그런 용기를 내다니. 우리 학교 자랑이야. 저는 하린이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이가 웃었습니다. 윤재야, 우리 해냈어. 응, 해냈어. 입학식이 끝나고 우리는 공학관으로 향했습니다. 첫 수업이 있는 강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다른 신입생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봇공학개론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자, 첫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린이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로 진짜 시작입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저는 교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과 그 아래 펼쳐진 캠퍼스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삼촌.
두 분이 지키려 했던 이 재단에서 저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요. 배지는 여전히 제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가끔씩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온기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이 남겨주신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의지.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한빛공대 1학년 서윤재와 정아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